안녕하십니까. 은행은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아침에 경제기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5월 19일 아침 시사 해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방미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하기 위해서 방미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일정이 오늘 이제 방미를 하면은 엘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를 간담회를 한 다음에 내일 21일 날 트래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를 투자를 앞세워서 백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를 보면은 오늘 그 반도체 배터리 쪽에서 한국에 약 4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삼성과 LG와 SK, 현대차, 전기차를 포함해서 약 40조를 투자하는 대신에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백신을 얻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신 스와프를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조기에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가 지금 백신이 위탁 생산도 그렇고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백신은 지금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좀 갖다 쓰고 나중에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미국이 다시 가져가는, 되돌려주는 이런 스와프를 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을 한국 삼성바이오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 쿼드는 본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데 여기에 계속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었는데 한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의식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군사적인 부분에 부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조율하고 있는데, 과거의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도 아니고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 그건 결국 실패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전략적 인내와 톱다운 방식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만 증강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대북 유화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한 40조 원 투자를 하고 백신을 받아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 봉쇄 전략과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의식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미국은 과거의 냉전 1.0, 소련을 봉쇄하는 시대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고 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산주의 팽창에 언제나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은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제거를 통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 중에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오히려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을 해서 2차 대전 중에 전쟁을 같이 치렀던 소련을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이제
그 결과 붕괴가 되고 소련은 개방의 길로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시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대두가 팽창하면서 다시 지금 중국의 팽창 야욕이 중국 주변을 지금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다시 중국이 이렇게 커지면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고유한 가치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우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냉전 2.0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과거 대서와 같이 대중봉쇄 정책을 하는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의 쿼드가 중요하다. 여기 한국을 같이 가자. 이렇게 미국 바이든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걸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경우에 지금 과거에 중미국이 대소 봉쇄 전략을 할 때도 미국의 봉쇄 전략 중요한 내용이 미국의 가용 자원이나 재정 여력이 모든 소련을 팽창을 억제하는 변경 지역을 전부 봉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재원이나 자원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점 봉쇄라고 그랬어요. 변경 봉쇄가 아니고 거점 봉쇄라고 그래서 거점 지역을 육성해서 키워서 그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동맹국으로 키워서 대응하는 이런 방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이번 같이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그걸 독일은 마샬 플랜, 또 일본도 다시 전후에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재건을 해서 같이 동맹국으로서 소련에 굉장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 봉쇄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편에 서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거점 봉쇄만 되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에치슨 라인을 그으면서 한국을 만만하게 한국을 그야말로 무중력 상태로 본 북한의 남침, 즉 6.25 전쟁을 불러와서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중국의 봉쇄를 앞두고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지역, 미국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중국을 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은 한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또 그때 한 가지 중요한 다른 면에서는 북한이 핵을 이제 가져버렸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바로 그냥 머리 위에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그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국 문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과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문제 관해서 이견만 노출하면서 오히려 마찰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이제 앞선 경제력, 특히 기업들 경제력, BBC라고 그랬어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칩. 이 BBC 협력 카드를 들고 미국에 가서 백신을 얻어내고 또 한미동맹을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력과 산업과 기술이 안보와 함께 동맹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이 BBC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반기업 정책으로 억눌러 왔던 기업들이 그 반기업 정책과 엄청난 친노조 정책의 그 악천후 속에서도
그 악천후를 뚫고 이렇게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술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금 미국과 백신도 오고 코드 문제도 협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정책 담당자들이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백신의 문제도 백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오는데 스와프를 할 거냐, 추가 위탁 생산이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이에 앞서서 화이자나 모더나 양신 2천만 회분을 해외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할 때 8천만 회분을 해외에 공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백신 요기를 본격화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미리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2천만 회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그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시 말하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지금 586, 과거 386, 386은 그냥 이름 그대로 주사파, 주체사상을 따르는 파이기 때문에 종북 정치 세력이죠. 정말 그렇게 종북으로 가지 않는 한,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종북으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한미 동맹 체제 강화가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냉전 2.0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점 지역에서 빠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6.25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평시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시에 피를 흘리게 된다는 유명한 경고를 남기고 떠나가는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후임으로 새로운 그 폴 라케머르 주한사령관이 미국에서 지금 의회 청문 상원 인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작전권 전환은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요. 지금 미군이 여기에 있으면서 한반도를 같이 우리와 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작전권이 없는 미군이 여기 대한민국을 계속 주둔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전권을 넘겨받았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할 만큼 전투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지금 3년째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지상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사령관을 연합훈련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군이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동안 3년 전에 체결됐던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3년 만에 공군이 미국 주도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공격을 막아낸 하마스의 로켓 공격 90%를 요격한 아이언돔 4중 공중 미사일 방어망, 이게 4중 MD 체제, 미사일 디펜스라고 그러죠. 미사일 방어망 체제.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시급한데 2030년에 전력화를 할 목표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북한은 미사일 외에도 방사포가 있기 때문에 방사포를 섞어 쓰면 속수무책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나 전쟁을 예상하고 방위를 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적 전력이 있을 때 한쪽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약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이런 방어망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86 주사파 586 과거에 20여 년 전에 아마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586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북한의 일어난 GDP 1,400불 내외에서 상수도 제대로 안 되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 안 되는 북한의 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려면 한미동맹을 우리가 불가불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그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이런 미사일 방어망 체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라케모르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중 군사 갈등 때 주한미군을 투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미중 군사 갈등 때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북 협상을 하향식, 톱다운, 트럼프식 하향식이나 바텀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 목표는 결국은 CBID가 되어야 돼요. CBID라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핵 철폐가 되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 정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종 목표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코드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는 칼럼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보 가치를 넘어서 가치와 기술 동맹을 확대하는. 그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지금은 안보와 산업의 신기술이 그리고 가치가 같이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과거에도 냉전 1.0 시대도 소련을 봉쇄할 때도 독일과 일본을 지원해서 독일을 민주주의 시장국가, 독일과 일본을 민주주의 시장국가를 키우면서 기술과 가치와 안보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이번에 냉전 2.0 시대 대중 봉쇄 거기에 동승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미일 그러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된다. 킨들버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 킨들버그 함정이라는 것이 신흥국 패권국가 과거 패권국의 마찰이 일어날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킨들버그 함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그런 중국과 엮이면 기업이 이제 타격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친중 종북 정책을 밀고 나가면 국민의 정서와도 괴리가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여당 대표가 문재인 방미 전날 어제 미국 민주인이 2등급이다 이런 또 회개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송영길 대표 이런 그 졸추적인 발언이 어디로 튈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하나 요새 북핵 그리고 북한의 폭정을 변호하면서 동맹을 흔들던 사람들이 또 대선판에 또 쓰는거리고 있다. 특히 문정희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경 북한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자 18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희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도발은 아니다라고 하고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정세현 평통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인 다리를 잃었는데도 박근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역발상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알 수 없는 동질은 북한을 옹호하고 대배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 다시 또 대선판에서 어정거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방어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쪽으로 보면 북한에서 국내 개발한 백신에 왜 정부는 선구매를 하지 않느냐, 선구매가 제로냐, 이런 엉터리 행정이 왜 반복되나?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의식이라든지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와 앉아 있는 거죠. 이 백신이 선구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백신은 이런 감염병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항상 생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선구매를 해줘야만이 뭐 1상, 2상, 3상 하면서 몇천억씩 들기 때문에 선구매를 해줘야만이 나중에 백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신 고갈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도 그런 정도의 대책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방역 당국이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뭐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에 신임 노형욱 국토장관이 민간의 협조를 구했지만 재건축 규제는 노다. 규제 완화는 노다. 이렇게 얘기했다. 규제 완화 안 하고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김부겸은 총리는 더욱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른 집값은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 송영길 대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집값이 오르면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 뭐 그제 광주에서 이낙연 전 대표 토지 공개적으로 도입된다. 뭐 그런 사회주의적 발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난리를 피웠던 LG 투기 사건 한 달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수사는 어디를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권력형 수사들이 다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다 그냥 오리무중으로 미정미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사건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정말 강타했던 일본의 갑자기 위안부들의 사건들이 있죠. 윤미향 사건. 이런 사건들 지금 전부 그냥 유야무야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권력형 문제의 수사는 그냥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냥 미적미적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죠. 부동산 주택 청량막 93조 원에 이르렀어.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국민의 절반 2,782만 명이 가입해서 서울의 평균 경쟁률이 123대 1이다. 4년간 청량만 489만 명을 가입해서 사실은 분양도 받지 못하는 심한 고문을 부추기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도공렉스의 전세가 보름새 9억 급등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그렇게 전세 난민을 전세 전월세까지 올려서 전세 난민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법에 때문에 오히려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월세 가격도 최고수입니다. 아니 보름새 9억 원이나 전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에서 42,9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소폭 올랐네요. 올라서 3,396달러를 기록하고요.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의 시총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9.2%를 기록하고요. 이더의 시총 점유율이 19.3%로 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매도 9,900여 개입니다. 전체 시총이 2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다노 에이다가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에이다. 그 다음에 리플 같은 이런 거, 폴카드, 이런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카르다노와 에이다와 리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워낙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채굴 과정에서 전력을 덜 소비하는 코인에 관심 갖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카르다노 에이다와 리플입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 리플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지금 현재 기관 투자가의 매입으로 소폭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일 날 오늘인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개될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지금 4월달 물가 상승률 4.2%가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앞당길 것이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회의록은 항상 좀 이따 공개되는데 회의록을 보면 내일 공개되는데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관망하면서 소폭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를 가뭄 쇼크 때문에 식품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아마 4월달 4점인데 5월달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지금 대응해야 한다는 로렌 서머스 교수와 4월 물가 상승률은 과장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과장되면 지난해 4월이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로렌 서머스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은 언제나 6개월에서 1년도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때가 늦으면은 때 늦게 대응하면은 버블을 초래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때 늦게 대응하면 치킨기 침체를 초래한다. 그래서 언제나 얘기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기 전에 잔을 치우는 역할이다. 뭐 재미없는 역할이죠. 그러나 중앙은행 그걸 해야만이 경기가 버블이 되지 않고 않는다는. 버블 되면 2008년 같은 붕괴가 초래되거든요. 로렌 서머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주풍낙엽이다.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역시 S&P 500이 6% 정도 빠질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두고 테슬라가 작년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초에 한 800달러 하던 것이 연말에 8,0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정도 80달러 하던 것이 80달러 하던 것이 800달러를 넘었었죠. 이 정도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일종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상하면서 미리 팔아치웠던 빅쇼트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자산운용회사를 세웠어요. 이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테슬라 가격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얘기한 한매에 비해서 아니다.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테슬라 역시 그 전기차로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두 가지 양분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익이 급 개선되고 있다. 카뱅은 1분기 영업이 전년비 193% 올라가고 K뱅크도 수신액이 12조를 돌파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 공유제부터 은행빚 탕감까지 선심성 금융권이 본부를 이루고 있다.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도 지금 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자까지도 탕감을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도 135조 원 정도에 달해서 130조 넘는 이 돈이 나중에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로 정말 부실화가 될 것인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면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빚을 탕감해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부 재정지출이 박정부의 2.7배나 된다. 너무 많이 재정지출이 늘어났는데 그 증가액의 42%가 복지에 쓰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OECD도 역시 세계경제가 빚 210조 달러나 되어서 23경이군요. 파산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늪에 허우적대는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기비 마이너스 1.3%,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4.6%로 일본이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다 플러스 성장하는 가운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즘은 이 접종률입니다. 접종률이 일본의 4.83%로 세계 135위를 기록하고 우리가 다행히 최근에 좀 좋아지고 9.12%로 115위입니다. 그래도 1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백신 디바이드가 성장 디바이드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일 모레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스와프를 통해서 빨리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마늘값 양상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작년 냉해나 장마 여파로 작황도 부진한 데다가 지금 농촌의 일손들이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질 못해서 지금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 청년들이 지금 한 30%는 놀고 있고요. 실업자고.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 70%도 또 단기 알바 일자리를 갖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거의 어떤 조사에 보면 청년들이 사회에 잡을 갖는 사람들 16%만 정규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농촌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일손이 외국인 안 들으면 일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 정말 청년들의 그 일에 대한 인식이라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논의가 시작되는데 계속 노조에서는 문재인이 공약했던 1만 원을 지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 최저임금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영세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심지어 채용할 때도 최소한의 한만 채용하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1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 회복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원 개발에 역주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니켈이 굉장히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리튬 마다가스카르의 리튬 강산도 내다 팔도록 적폐로 내다 팔도록 이미 칠레 구리 강산은 벌써 굉장히 그 구리 강산이 이미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벌써 매각을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의 이 역주행한 그냥 과거 정부 하던 건 다 그냥 적폐를 찍었어요. 역주행합니다. 4대강 보도 흔다든지 수문을 개방한다든지 해외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해외 자원 개발은 전부 내다 판다든지 정말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그걸 전부 다 폐기한다든지 뭐 이런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도대체 국가 100년 대계를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인프라까지 좀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까지 트집을 잡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예를 들면 신한울 원전 1호기 허가를 놓고 항공기가 들이받으면 어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면서 6개월째 결론을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탈원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일단 신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반도체 톱티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결국은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있는데 삼성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 이전 부장 정작 아직도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작년 영업 개선되었는데 영업이 작년에는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9조 원이었는데 이번에 34조 원으로 개선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고 있을 때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박업자, 공유 민박이죠. 공유 민박업자 이렇게 181만 영업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어요. 민박업자는 이렇게 할 건 생겨도 어렵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알프스라고 하는 사업이 두 번째 자초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각종 새로운 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도 각종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 정말. 그래 일자리는 안 생깁니다.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계속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은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고용 양력금 이 마감되는데 사실상 1년을 더 연장했는데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용보험기금에서 7,290억을 지원한다는. 그래서 고용보험은 본래 근로자들이 취업됐을 때 보험료를 내고 해직되면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막 다른 데서 막 쓰기 때문에 지금 고용보험기금은 곧 고갈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도 또 여기에 또 이런 일에 7,290억을 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또 더 놀라운 것은 채용을 입시 지원자들이 채용에 탈락이 되면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화 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합니다. 아니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알려달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더 채용을 주저하겠죠. 결국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청년들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이런 법안들이 그냥 속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식이 저보기에 문제인식이 전혀 없고 수준이 제가 늘 자주 얘기했습니다. 국정 담당 능력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국정을 담당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애플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겼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채 의혹의 서울교육청 공수 1호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인데 이것이 말이죠. 부교육감이나 인사위원회 반대도 채용을 해서 특혜를 넘어서 불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공수처는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대에서 얼마 전 송영길 대표와의 간담회, 20대 청년 간담회에서 돈 준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요즘은 친구끼리 민주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 비하하는 얘기다. 이렇게 쓴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586, 과거 386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 내세우면서 온갖 구태를 남발하고 있고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구태 정치. 그리고 은폐증 서민정부다, 뭐 일자리 정부다 하면 청년들을 더욱더 일자리가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얼마 전 작년마다 청년이 97명이 자소서를 100여 개 넘게 혼자서 방에서 쓰다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구태 정치 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소수 부자를 압박하고 다수 서민을 구애하는 이런 정책들만 부자 증세, 서민 지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여권 주자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도서관까지 증여세를 폭탄을 물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실에 만든 위원회가 119개나 된다. 그 전에 103개에서 10년간 222개로 늘어났다. 1년간 회의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그 위원회 각종 좌파들이 다 들어앉아서 국고를, 그 서울시에 재정을 축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청와대 입성도 하고 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이런 위원회가 119개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오시훈 시장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수야 이렇게 문재인 정부 실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보수가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초선이 시대 교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경륜이 없는 대표들이 앞으로 대선을 관장해야 될, 대선 후보를 뽑고 관장해야 될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대표나 국정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실정을 할 수가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각종 자리에 앉아서 국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는, 실패하는, 붕괴하는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같은 야당이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면서 국정 담당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젊은 수상에 나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섀도우 캐비넷 같은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젊다 하는 것만 가지고 시대 교체하자 이런 얘기인데 경륜이 없고 국정 담당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 좀 두고 나타나 주로 검사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국정 그게 아니죠.
법치, 민주, 정치, 경제, 뭐 대육, 외교, 안보, 국방 다방면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견을 갖고 있으려면 경륜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경륜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 있어. 계속하면 계속 여야가 그냥 엎치락뒤치락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18에 처음으로 야당도 같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야당이 뭐 헌법에 5.18 정치인들자 이런 좀 너무 앞서가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우리만의 역사이다 하는 또 여당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정말 5.18은 모두의 5.18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북한 인권운동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사실은 뭐 5.18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5.18에 관해서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 5.18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으로 일어났는지 잘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만 주장되도록 5.18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만원 씨처럼 감옥에 가고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도 아직도 그 세력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속에서 야당까지 이렇게 섣부르게 헌법 개정에 넣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패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역사적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